이게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된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과 금융, 그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사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금산분리, 금산결합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강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꼭 제가 이제 금산분리, 금산결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이렇게 자꾸 이제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슈가 경제 성장과 금융의 문제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맨 처음에 그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보 정의당,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뿔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그런 막연한 이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보적인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루돌프 힐퍼딩이 이 1900년대 초반에 금융자본론 쓴 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돌프 힐퍼딩, 제가 저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만 봤고,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읽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금융자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금융자본은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의 최고 단계이다. 금융자본은 대자본가 독재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이게 뭔가 이게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 독점 자본주의의 이 최고 단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의 접근 방식은 이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게 금융자본, 산업자본, 아니면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것들이 다 서로 얽히고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이 이 독자적인 영역들이 있고, 독자적인 기능이 좀 있고, 저희는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그 역학관계도 이렇게 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자본은 다 똑같은 자본이고, 국가는 독점 자본에 항상 그 편을 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이 디테일한 이 정책 위반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금융은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달리 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흔히들 주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 입장에서 금융이 경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또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약간 아이러니컬하게 이 루돌프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로스 레딘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이제 수십 년간 연구를 하다가 2004년 정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금융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와 자본 배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보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금융 부문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할 건지 못할 건지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나 예금 같은 것들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 기업한테 이동이 된 다음에 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잘 경영 활동을 하는지 그걸 또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금융기관이 모니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각종 이제 위험이 수반이 되는데요. 그런 위험을 어떻게 거래, 분산, 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대 경제라고 하는 게 아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소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들의 예금을 모으든 투자를 모으든 그런 돈을 다 모아서 집중시켜주는,
그런 저축의 동원 및 집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5가지인데,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는 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 4번, 5번이 좀 중요한데, 경제개발이 많이 진전이 되면 앞에 1, 2, 3번 이게 좀 더 고도의 금융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항상 이 5가지가 다 필요한데 상대적인 중요성이 그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 4번, 5번이고 경제개발이 더 많이 진전이 될수록 1번, 2번, 3번과 같은 이 고도의 금융기능이 더욱더 그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보 생산 기능이라고 뭐 이렇게 요약해서 정보 생산과 1번, 2번은 이제 다 같이 정보 생산이거든요. 이게 사후적 정보 생산이냐, 사전적 정보 생산이냐, 이런 차이지, 뭐, 1번, 2번은 다 같이 정보 생산의 문제고, 거기에 이제 위험의 거래 분산 관리인데, 이 위험의 거래 분산 역시 이 정보 생산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보 생산이 경제 성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다. 그 관점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결국 돈 놓고 돈 장사를 하는데 그 본질적인 기능은 정보를 생산해서 정보를 팔아먹는 게 더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기 사람들 돈을 받아서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투자자들한테 채권이나 주식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게 이제 금융회사가 하는 건데, 만약에 금융기업들이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런 일, 경영을 잘할 건지 못할 건지 다 알고 있으면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저희가 직접 회사한테 대출을 해줘도 되고 직접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잘 모르니까 은행이나 뭐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각종 금융회사한테 저희가 그 돈을 맡기는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잘할 건지 못할 건지 그것을 감시도 하고 정보도 생산해주는,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뭐 요새 이제 이 각종 이론들이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인데, 그 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제가 이 경제 성장과 금융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그동안 이 금융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금융 부분이. 이게 뭐 1975년에 28조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조가 아니라 이제 1경에 이제 이르렀고, 이 속도가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적인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 양적인 팽창을 얼마나 더 하느냐, 이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마치 그 맨 처음에 그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의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저축 동원, 뭐 그다음에 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화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 고도의 금융 기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융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네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 번역별로 이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시면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은행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 비중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좀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10%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뭐 17%, 손해보험도 뭐 그 2.5%에서 지금은 한 4.6% 이렇게 보험사 이것들이 커가고 있고요. 증권사도 약간 증가하는데 뭐 이것도 이건 뭐 아직까지 이렇게 미미한 수준, 뭐 8% 정도. 여점사, 여신금융 전문 회사죠. 여기도 뭐 아직 좀 미미한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산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점유율만으로 저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먼저 중요한 트렌드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임직원 점유율인데요. 은행이 임직원 점유율이 이거는 별로 안 줍니다. 별로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하죠.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납니다. 뭐 손해보험도 늘어나고 뭐 생명보험은 이제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임직원 점유율은 이 앞에 이 자산 증가율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 장사긴 하지만 그 실제적인 주된 기능은 이 정보의 생산이다. 그러면 임직원 점유율하고 이 자산 증가율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 부채와 이 자산으로 동시에 이제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임직원 점유율은 높은데 임직원 점유율은 지금 14%인데 그 아까 이 자산 점유율은 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정보 생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 통계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추이가 있는지 그거를 뭐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압축해서 간단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 그 부문이 이제 어떤 식의 변천을 거쳤는지, 과거에 우리나라 금융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관치금융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습니다. 정부가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을 동원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자금을 투입을 해라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관료들이 이거 다 그거를 유도를 하고 뭐 어떨 때는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컸죠. 소위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재벌들이 물론 이제 금융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났는데 재벌들은 또 각자 이 내부 자본 시장을 또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삼성 안에 가지고 있는 또 이 캐피탈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삼성 그룹 그 내부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인터널 캐피탈 마켓이라고 해서 내부 자본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빠른 경제 성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세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을 밀가루에다가 설탕 이거 팔다가 어떻게 반도체 과감한 투자를 처음에 적자를 무릅쓰고 어떻게 그걸 투자를 했겠니? 그걸 다 이런 내부 자본 시장이 있어서 과감한 투자를 한 거다. 현대가 어떻게 조선소도 짓고 자동차에 뛰어들고 중화공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내부 자본 시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저도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 기여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기업 집단의 내부 자본 시장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냐, 여전히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물론 이제 실증 분석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다양한 실증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서로 엇갈리는데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 삼성이나 현대 내부 자본시장이 삼성이나 현대 자체의 과감한 투자는 하겠지만 다른 기업을 키워주지는 않겠죠. 뭐더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새로이 이 커다란 기업이, 큰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이런 내부 자본 시장이 너무 많으면 커다란 기업을 성장을 안 시켜주겠죠. 어떻게 하면 이제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저희가 최근에는 이 대기업들, 대재벌이 더 이상은 이제 등장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존의 재벌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런
그런 부분까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 자본시장과 금융 부분의 발전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관치금융 플러스 이 산업 쪽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이 약간 희생하는 그와 같은 그 시대를 수십 년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금융의 자율적인 발전이 저하됐습니다. 뭐 관치금융 하는데 자율적인 심사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전되는 것이 어렵겠죠.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뭐 자기 자체적으로 내부 자본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아예 금융업에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많이 있고, 뭐 여신 전문 금융회사도 많이 있고, 뭐 카드사들도 있고,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보험사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은행을 제외, 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는 뭐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 뭐 정의당, 뭐 저희 전성인 교수님,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여를 하셨겠지만, 은산분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조금씩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은행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거의 다 이 산업자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독특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 내부 자본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고, 산업 자본이 금융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정보 생산이 잘 안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보 생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뭔가 왜곡된 정보일 거다.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약간의 이거는 그쪽을 좀 위해서 쓰는 보고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만약에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정보 생산 기능은 잘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금융이 발전을 못하죠. 그 중에서 이제 내부 자본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 자본 시장 자체의 효율성도 좀 부정적이다. 이런 페이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아닌데, 이 양반들은 또 이미 내부 자본 시장이 만약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경제에 부정적일 수가 있다. 왜냐면 다른 아주 이제 우수한 기업들의 그 성장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의 내부 자본 시장은 삼성에 먼저 돈을 돌리지 다른 외부의 어떤 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사례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이미 이제 이론 분석과 실증 분석이 다 같이 들어간 이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자본 시장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거 플러스 내부 자본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뭐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자본 시장이 잘 돌아가더라도 외부 자본 시장이나 외부 금융 시장이 잘 발달을 못합니다. 아니 주요 기업들이 주요 재벌들이 다 자기 내부 자본 시장에서 돈 조달하고 그 안에서 다 하는데,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필요성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금융회사가 발전하려면 자꾸 이제 해봐야 되거든요. 이 정보 생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할 기회가 이제 자주 줄어들지 않습니까? 삼성증권이 M&A 딜을 가끔 갖다가 이렇게 상위 한 3등 안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삼성그룹 관련된 이 물량을 많이 따오거든요. 근데 삼성그룹 관련된 M&A 물량을 삼성증권이 많이 따가면 다른 증권회사는 자꾸 할 경험들이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금융부문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금융업종에 진출해 있으면 원래 금융업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은행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은행 말고 증권사도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을 시켜주죠.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증권사들이 제대로 투자은행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금산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상위업체 중에 이 비상업자본 계열이 많이 있지만 과거 그 우리나라 증권업을 보면 상위업체들 전부 다 이 재벌 계열이었어요. 뭐 대우, 현대, 뭐 그 삼성, 뭐 지금도 이 상위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삼성증권이 뭐 아니면 그 현대증권이 자기 계열사 또는 자기 계열사와 라이벌 회사 거기에 대해서 그 무슨 정보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보내면 투자자들은 야 이게 얘네들이 과연 이게 진실되게 이런 보고서를 썼을까 그 의구심을 항상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계속해서 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나 이 금융투자사들이 사실 뭐 미국의 이 투자은행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중요한 딜을 하는데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아주 이제 중요한 M&A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삼성증권에다가 맡기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증권한테 맡기면 삼성증권한테 그 중요한 M&A 딜과 관련된 정보가 삼성증권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흘러 들어가서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제 지체되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여담일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투자사들이 지급결제 기능을 이제 가지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급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아마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뭐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이나 금융투자사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가장 원하는 데가 뭐 삼성하고 미래라고 뭐 이제 그랬는데 삼성이 이제 가장 원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급 결제와 관련된 거는 이 리테일과 관련된 거죠.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증권업이 원래는 이제 기업 금융인데 기업 금융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못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제 자꾸 이 소매 쪽으로 발을 넓히려면 뭐 그와 같은 인식의 이제 발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좀 더 지금 요새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문제여서 소개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 문제의식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하청 관계로 쫙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청 관계로 얽혀 있으면서 다시 또 금융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어음결제하고 뭐 단계별 상호출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제 이 상업상의 이 수직 분업 구조, 그런 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이 금융으로도 이제 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금융 거래를 저희가 이제 인카인드 파이낸스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이제 인카인드 트레이드 크레딧, 인카인드 파이낸스 중에 이제 트레이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기업 간의 거래 신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본원적으로 좀 이제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외상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물건 가지고는 잘 도망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칭 정보 문제를 원천적으로 좀 해결해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크레딧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그 효과고 뭐 어떤 경제적인 합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런 사창관계 또는 이런 트레이드 크레딧 하면서 이 금융관계를 이제 완전히 딱 얽혀 있어서 이 대기업에 이제 아주 움쭉달싹을 못하는 그러한 그 락킹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 은행 한 군데하고만 거래를 하면 은행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우량한지 부실한지 이 기업이 얼마나 성공할 건지 잘 알겠죠. 근데 한 기업이 한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면 그 은행이 다른 은행들은 그 기업이 똘똘하는지 부실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기가 그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그 기업한테 금리를 그렇게 낮춰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이 다른 데 가면 다른 은행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씩만 낮춰주면서 그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 렌트를 빼먹는다. 그것을 저희가 이 인포메이션 렌트라고 이제 보통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 금융에서도 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금융 부문의 중요한 역할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이 불법 하청 그 거래, 불법 하도급 거래를 단속한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번씩 쭉 나가기도 하고, 경총에 경총이다, 정경련이다, 그 회장들 불러놓고 이 결의를 하기도 하고, 현금 결제를 많이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대기업, 중소기업 단 양자의 관계는 이게 한쪽이 가비고 한쪽이 을이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금융의 좀 적극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꼭 기업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산결합과 관련해서 이게 신용카드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카드가 이 소비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의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가맹점 수수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맹점에서 수수료 많이 받아서 소비자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식의 구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약간 정부의 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저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 중에서 이 유통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롯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직접 유통을 안 하더라도 소매업, 이 소매와 관련된 거, 아니면 주유 이런 것도 이제 리테일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용카드하고 유통하고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당연히 결합 이윤 극대화를 하거든요. 신용카드 물론 이제 회사는 독립되어 있지만 어차피 크게 보면 다 같은 그룹이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회사가 한 몇 군데만 있어도 더 소비자를 땡겨 올려는 경쟁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신용카드사는 독립적으로 신용카드업만 하는 그런 경쟁 구조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하고는 이 경쟁 구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몇 개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금산결합이 이 시장을 약간 교란하는 그 사례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사실 해결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수십 년 동안 역사에서 이게 누적이 되어 온 문제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거를 단칼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융이 이게 아주 오랜 세월 조금씩 발전하는 건데, 노후하고도 발전하고 인력들도 계속 더 키워내고, 근데 이거를 단칼에 이게 딱 정리한다는 게 오히려 어렵겠죠. 근데 제
저희가 그런 인식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산 분리의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위험,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의 리스크, 뭐 재벌의 사금고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금산 분리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금융 부문의 성장을 위해서 금산 분리가 필요합니다. 금산 분리가 안 되면은 주요 대기업에 대해서 견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려면 지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금산 분리가 안 되면. 삼성증권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똘똘한 벤처기업이 있으면 삼성전자에 그냥 M&A 시키겠죠. 헐값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SK 뭐 다 마찬가지겠죠. 벤처 중소기업도 잘 자라나지 못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경제도 못하고 국가는 점점 더, 정부는 점점 더 그냥 룰만 세팅해주고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점점 더 역할이 좀 제한적인데 금융 부문을 지금은 이제 지금 굉장히 문제도 많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 있는데 그럼 금융 부문이 걔네들은 본질적으로 정의롭기 때문에 걔네들을 키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금융 부문은 또 자기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냥 기업의 이제 일종이죠. 하지만 금융과 산업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 관계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저는 금융 부분을 이 산업자본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시켜내고 거기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융의 공공성 확대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의 공공성 확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금융의 공공성 확대도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자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시켜 나가고 독자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지나치게 이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약탈적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저희가 제어하는 장치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인 금융 부분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융계열사 분리명령제는 여기 계신 토론하실 전선희 교수님이 잘 아시는 가장 이제 많이 주장을 하시고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많이들 아시니까 자세한 소개는 안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정책 수단이죠. 그냥 잘라내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고 아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금융 거래, 금융 활동 이게 그냥 딱 잘라낸다고 다 완전히 잘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한국투자증권그룹하고 한국 계열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물밑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다 형제니까 지금은 아직은 부자죠. 아직은 이제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아버지가 계속 하고 있고 장남이 이제 한국투자증권 쪽을 하고 있는데 계열 분리가 되어 있었어도 여전히 이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계열사 분리명령제도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으로 저희가 도입을 검토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 플러스 시장에서 어떻게 이 금융이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한동안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돈을 이제 집어주는 거 말고
이 정책금융이 뭐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 시장을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무슨 기술 거래소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 거래소가 그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뭐 처음에는 기술 거래소 하면은 뭐 기술 원하는 사람 이제 그 사고 팔고 하면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그 실적이 부진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그 문을 거의 닫은 이런 상황인데, 왜냐면 정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이게 이 농수산물 시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보라는 재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투자은행들은 이 정보 시장을 다 운영을 합니다. 자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고, 이것은 뭐 산업은행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금융기관이 이것을 빨리 정보시장을 만드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 특히 벤처 쪽에는 대출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융자가 아니라 이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 비대칭 정보의 문제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 금융회사들은 요새 이제 막 위험한 것을 막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이제 위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이윤 동기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공동 투자를 유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제2의 이제 붐 앤 버스트가 생길지 오히려 문제인데, 이 방향 자체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설계를 이제 잘 할 것이냐, 그 계약을 잘 설계하고 그 계약을 잘 설계해야 하는 것처럼 이 민간 정책금융기관의 이 같이 들어가는 그 구조 자체도 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지금 안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잘 설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금융기관들 사이에도 이제 약간의 경쟁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복을 피하는 것보다 저는 약간 중복을 허용하더라도 경쟁을 도입을 하는 게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도 저는 경쟁을 좀 도입을 해서 서로 검찰하고 경찰이 싸우다 보면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게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금융기관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시키면 서로 견제가 좀 되거든요. 금융감독도 저는 경쟁을 좀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약간 비용이 생기지 않느냐, 중복 비용을 약간 지불하고 경쟁을 시키는 게 오히려 긴 안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당장에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이 중소벤처기업을 좀 키우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투자은행을 금융공기업을 좀 재편시켜서 아마 산업은행이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은 정부가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도 이제 이 민영화 또는 이제 투자은행으로 이제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길게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말고는 투자은행이 제대로 평생에서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유럽에 조금. 그래가지고 과연 한국 같은 나라에서 투자은행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구체적인 모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이 선도 투자은행 이런 게 없이 우리나라가
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 이 선진국, 그 선진 경제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은행들만으로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장편이고요. 아까 이제 루돌프 힐퍼딩 그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루돌프 힐퍼딩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의 내용 간단하게는 제가 그 소개된 거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힐퍼딩 이전에 이 그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제 영국식 모델을 이제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그 자본론에서는. 근데 이제 영국식 그 경제 발전 모델하고 독일식 발전 모델이 좀 다릅니다. 독일은 은행이 이제 이 그 주식을 많이 그 취득을 했죠. 기업들 주식 발행하는 것도 돕고, 그 실제로 인수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은행하고 산업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은 이 유니버설 뱅킹을 하죠. 그러니까 은행업도 하고 증권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힐퍼딩이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다 결합되어 있는 것에 그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집중시킨 것의 최고 단계다. 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게 그 나라마다 금융자본, 산업자본,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국 모델, 독일 모델 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영국하고도 다르고 독일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일은 은행 자본이, 이 금융 자본이 주도를 해서 이 산업 자본을 막 키우는 그런 사례라면, 우리나라는 산업 자본이 지금 금융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독일하고 또 다르게, 그러니까 루돌프 힐퍼딩이 그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꼭 영국식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식은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과도 다르고 영국과도 다른 그런 이제 이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금융자본이 거기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제 발전도 자본주의 발전도 또는 경제 발전도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